명절 지나 상한 음식 버리기 아깝다며 시어머니한테 비벼 먹으라던 며느리. 그 한마디가 20억짜리 집을 날려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65세 박수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25년간 손에 기름 묻혀가며 한우 고깃집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 그 돈으로 마련한 20억짜리 아파트. 실패한 아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상한 음식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냥 비벼 드세요. 그 순간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낀 모멸감. 수님 할머니는 다짐했습니다. 오냐? 내가 너희들 5,000배로 더 아깝게 해줄게. 이 통쾌한 복수국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수님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은평 뉴타운 20억짜리 아파트.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제 눈은 이미 떠져 있었습니다. 65년을 살아온 이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며 무릎이 뻐근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한숨이 아니라 작은 기침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부엌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25년 동안 한우 고깃집에 매일 출근했던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묵묵하고 흔들림 없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는 동안 전 냉장고 앞에 붙어있는 손주 서준이의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가족 그림 속에서 할머니인 저는 가장 크게, 가장 웃는 얼굴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진짜야. 계산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유일한 존재였죠. 쌀을 씻으며 전 자연스럽게 장롱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조관수의 낡은 양복과 함께 서산 여행 팜플릿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함께 보며 약속했던 그 팜플릿. 순이마 힘들면 고향 서산으로 가. 바다 보면서 살자. 제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25년간 한우 고깃집에서 갈고 닦은 솜씨였으니까요. 22살 고향 서산에서 무일푼으로 서울에 올라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서서 올려다본 높은 건물들. 그때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남의 고깃집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손은 늘 기름 때문에 거칠어졌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그래도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었거든요. 언젠가 제 고깃집을 갖겠다는 꿈. 그렇게 5년을 악착같이 돈을 모아 남편과 함께 작은 한우 고깃집을 열었습니다. 수님네 한우. 그 간판을 달던 날 남편과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 우리 해냈네. 이제 시작이야. 정말 열심히 해보자. 25년. 얼마나 많은 고기를 구웠는지, 얼마나 많은 손님을 웃게 했는지. 연기에 그을리고 기름에 데이고 허리는 늘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여기 고기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할 때마다 모든 피로가 사라졌으니까요. 결혼 10년 만에 얻은 아들 성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이란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고깃집 구석 요람에 아기를 눕혀두고 일하던 기억이 납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아들 진짜 잘생겼네요 라며 성우를 예뻐해주곤 했어요. 성우가 자라면서 가게 사정도 더 나아졌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신뢰받는 한우 고깃집이 되었고 옆 가게 영자와도 그때 친해졌습니다. 영자는 반찬 가게를 하며 저와 35년 우정을 쌓아왔죠. 성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전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나 대기업 다닌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 수진. 처음엔 정말 좋은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성우 부부는 자신들만의 보금자리에서 잘 살았습니다. 손주 서준이도 태어나 무럭무럭 자랐고요. 하지만 5년이 지난 어느 날 성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창업한 회사가 망했어요. 빚도 많이 지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전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 외면할 수는 없었죠.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엄마도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요. 그때 서준이는 5살이었습니다. 전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아들 며느리와 같이 살 수 있는 좀 넓은 평수의 은평 뉴타운 아파트를 샀습니다. 한우 고깃집을 정리하고 받은 돈, 25년 동안 모은 적금, 남편이 남긴 보험금까지 모든 걸 합쳐서 겨우 마련한 20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옆 가게 영자가 말렸습니다. 순임아, 집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해.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영자의 딸이 변호사였는데 그 아이가 조언해 준 거였습니다. 사용대차 각서도 받아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전 그때 생각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하지만 영자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각서도 받아뒀습니다. 입주 첫날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은 여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지만 햇볕도 잘 들고 조용해서 좋으실 거예요. 3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평생 좁은 곳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다니.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수지는 저를 어머니라고 정중하게 불렀고 가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특히 손주 서준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천국이었어요. 하지만 전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1년 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1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엌에서 요리하시는 거 보니까 좀 위험해 보여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나이 드시면 가스레인지 다루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처음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부엌은 제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국 부엌에서 빠지라는 뜻이었습니다. 25년간 한우 고깃집을 운영했던 제가 제 집 부엌에서 쫓겨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수진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부엌에서 빠진 후로는 저만 빼놓고 식사가 준비되는 일이 잦아졌다는 거였어요. 성우와 수지는 맛있는 반찬으로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는 김치와 된장찌개만 달랑 놓여 있는 시기였죠. 어머니는 소화도 안 드실 테고 간단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이유를 댔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아들 성우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귀 기울여 들어주던 아들이 점점 귀찮다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야? 수진이가 엄마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왜 그래? 제 아들이, 제가 낳고 키운 그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있는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죠? 밖에 좀 나가세요. 괜찮아. 집에 있는 게 좋아. 아니, 진짜로요. 하루 종일 집에만 붙어 계시면 저희가 좀 숨 막혀요. 숨 막힌다고? 내가 숨 막힌다고? 집에 빈대처럼 붙어만 계시지 말고 복지관이라도 다니세요. 빈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5년간 한우 고깃집을 운영하며 이 집을 마련한 제가 빈대라고요?
하지만 전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하니까. 며칠 후 어느 날 밤, 평범한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전 늦은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성우와 수진이 나지막하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제 이름이 들려서 전 복도에 멈춰섰습니다. 일부러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 거야?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 눈치를 본다는 걸까요? 설마 저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겠죠? 조금만 참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성우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전 숨을 죽이고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참기는 뭘 참아? 벌써 3년째잖아.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은 힘들어. 엄마가 집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바꾸자는 거잖아. 병원 쪽이랑 이야기됐다니까. 병원?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병원 이야기일까요? 치매 진단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 그럼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는 거고 우리가 재산 관리를 하게 되는 거지. 그 순간 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고. 그런데 엄마가 쉽게 병원 가실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요즘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검진 받으러 가시자고 하면 되지. 내가 아는 간호사 언니가 있어. 그 언니 말로는 의사만 잘 만나면 충분히 가능하대. 전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럼 엄마가 치매 진단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집 명의를 우리 걸로 바꾸는 거지. 그리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시면 돼. 요양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버리겠다고. 25년간 한우 고깃집에서 악착같이 벌어서 마련한 이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수진아,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여보, 지금 누구 편이야? 어머니 편이야? 내 편이야? 나는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못 살겠어. 매일 눈치 보면서 집에서 숨 막혀 죽겠다고. 그리고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니까 오래 못 사실 거잖아. 오래 못 산다. 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어머니가 오래 못 살 거라는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생해서 모신 건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서준이는 어떻게 하고? 애는 적응 잘해. 원래 애들은 금방 잊어버려. 손주까지. 전 서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싸준 도시락을 좋아하던 그 아이. 할머니 그림을 그려주던 그 순수한 아이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걸까요? 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을까봐. 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무너진 건 자존심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 들은 걸까? 설마 내 아들이 그럴 리 없겠지.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치매 진단, 요양원, 진명에 모든 것이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젯밤 들은 것들이 꿈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 뭐야? 서준이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서준이 좋아하는 달걀말이 넣었어. 와, 할머니 최고. 순수한 아이의 웃음을 보며 제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이 아이와도 헤어져야 할까요? 그들의 계획대로 요양원에 가면 서준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성우와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태연했어요.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수진이 인사를 했지만 그 목소리가 이제는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전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자. 35년을 함께 장사하며 온갖 일을 함께 겪어온 친구. 영자라면 제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았습니다. 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이마. 영자야. 나 좀 만날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전화로는 얘기하기 힘들어. 만나서 얘기할게.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 가게 앞 카페로 올래? 응,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전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영자에게는 모든 걸 보여도 괜찮았으니까요. 하지만 전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영자가 단순한 위로를 넘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영자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본 순간 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순이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전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이 친구 앞에서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영자야.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일인데? 천천히 말해봐. 전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1년 전부터 며느리의 점점 심해지는 무시와 어젯밤 들은 끔찍한 대화까지. 치매 진단을 받게 해서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빼앗겠다는 계획까지 전부. 영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떨고 있었어요. 그 개자식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영자야, 나 어떻게 해야 해? 순이마,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증거를 확보해야 해. 증거? 응. 그 인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녹음해둬야 해. 한 번 들은 걸로는 약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영자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이 변호사잖아. 예전에 비슷한 케이스 다룬 적 있다고 했어. 그때 녹음 증거가 결정적이었대. 그런데 어떻게 녹음을 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요즘 작은 녹음기 있어. 내가 알아볼게. 일단 우리 딸한테 먼저 상담받아보자. 영자는 바로 딸 정민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주야, 엄마야. 지금 시간 있어? 급한 상담건이 있는데. 응, 수님이 이모일이야. 지금 바로 갈 수 있어? 30분 후 저희 두 사람은 정민주가 일하는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정민주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를 권했어요. 이모, 어머니한테 대충 들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전 다시 한번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정민주는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모,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예요. 치매가 아닌 사람을 치매로 진단받게 해서 재산을 편취하려는 거니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이모가 어젯밤 들으신 대화를 다시 녹음할 수 있어야 해요. 정민주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동전만 한 크기의 녹음기가 5개 들어 있었어요. 이걸 집 거실, 안방, 부엌, 현관, 거실장 위, 총 5곳에 설치하세요. 화분 뒤나 선반 틈 같은 곳에 두면 눈에 안 띄어요. 배터리는 한 달 정도 가니까 2주 정도 녹음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게 정말 녹음이 돼? 네. 요즘 기술이 좋아서 선명하게 녹음됩니다. 그리고 이모. 정민주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 등기부등 본상 명의가 이모님 단독이시죠? 응. 영자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정말 잘하셨어요. 만약 공동 명의였으면 복잡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사용대차 각서 받으신 거 있으세요? 사용대차 각서? 아들 가족이 이모님 집에 들어올 때 쓴 서류요. 제가 어머니한테 드린 거. 영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맞다. 내가 너한테 받아서 수님이한테 줬지. 수님아, 그거 아직 있지? 응, 서랍에 넣어뒀어. 그것도 중요한 증거예요. 그 각서에는 집주인이 요구하면 언제든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전 그제야 영자가 왜 그런 서류를 받으라고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럼 민주야, 수님이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해? 일단 2주간 녹음하세요. 그들의 대화가 여러 번 녹음되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정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모님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실 생각 있으세요? 다른 곳? 이 상황이면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법적으로는 이모님이 집주인이니까 아들분을 내보낼 수도 있지만 전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말. 순이마 힘들면 고향 서산으로 가. 바다 보면서 살자. 서산. 남편이 가라고 했었어. 서산이요? 좋죠. 조용한 곳에서 새로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모님 나이에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 나빠져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저희 두 사람은 다시 카페로 갔습니다. 영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순이마, 녹음기 설치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혼자 무서우면 안 되잖아. 영자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했을까? 무슨 소리야? 우리 35년 친구잖아. 그리고 순이마, 이건 꼭 기억해. 넌 아무 잘못 없어. 잘못한 건 저 인간들이야. 영자의 말에 전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25년 동안 악착같이 벌어서 마련한 집,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 그걸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날 오후 영자는 저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성우와 수지는 모두 출근한 상태였고 서준이도 학교에 간 시간이었어요. 자,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까? 영자는 거실을 둘러보며 최적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화분 뒤, 책장 선반 틈, 거실장 위, 주방 선반, 현관 신발장 위. 총 5곳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이렇게 작은 게 정말 소리를 잡아낼 수 있을까? 민주가 그러는데 요즘 건 성능이 엄청 좋대. 걱정 마. 영자는 녹음기 작동법을 제게 꼼꼼히 알려줬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고 한 달 동안 계속 녹음된다는 거였어요. 순이마, 2주 후에 내용 확인해보자. 그때까지 티 내면 안 돼.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알았어. 영자야. 정말 고마워. 에이, 친구 사이에 무슨. 그리고 순이마,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영자가 돌아간 후 전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녹음이 될까? 혹시 그들이 눈치채면 어떡하지? 다음 날부터 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어머니, 집 좀 치워주세요. 너무 지저분해요.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치매 아니에요?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말투. 솔직히 짐덩어리처럼 여기만 계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모욕적인 언사들. 하지만 전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조금만 더 참자.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지만 낮에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전 영자를 다시 만나 녹음 파일을 함께 들었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하나씩 나눠 꽂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집에 빈대처럼 붙어만 계시지 말고. 파출부도 돈 받고 일하는데. 짐덩어리처럼.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 요양원 가시면 우리도 편하고. 집 명의만 바꾸면. 영자는 듣는 내내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이 미친년이. 순이마, 이거 완벽한 증거야. 노인 학대야. 영자야. 민주한테 이거 들려줘야 해. 그래. 그리고 순이마, 이제 진짜 결정해야 해. 전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말, 서산으로 가라던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영자야, 나 서산 가려고 해. 그리고 이 집 팔 거야. 영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거야. 이런 인간들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죽어. 빨리 준비하자. 이튿날 저희는 정민주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민주는 녹음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법적으로 충분해요. 민주는 파일들을 USB 2개에 복사했습니다. 이모, 이 USB 하나는 제가 보관할게요. 그리고 하나는 이모님이 가지고 계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 문제에 대해.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해? 이모님 단독 명의시니까 이모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조심스럽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드님이 눈치채면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몰래 부동산에 매물 등록하세요. 그리고 계약자가 나타나면 빠르게 진행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집을 비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전 순간 지난주 서준이가 가져온 가정통신문이 떠올랐습니다. 3주 후에 가족 캠프가 있어. 5박 6일. 그때 애들이 그 기간 동안 집을 비울 거야. 완벽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매물 등록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정리해도 계약부터 잔금까지 2주는 걸리니까요. 지금 매물 내놓고 계약자 나오면 계약금 받으시고 캠프 가는 동안 잔금 치르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빨리 될까? 은평 뉴타운이면 금방 나갈 거예요. 시세보다 조금만 낮게 내놓으면 3주 안에는 계약 들어갑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이모, 서산 가신다고 하셨죠? 거기 집은 알아보셨어요? 아직. 제가 서산에 아는 부동산 있어요. 연락해 드릴게요. 바다 보이는 조용한 곳으로요. 고마워, 민주야. 이모, 그리고 이것도 준비하세요. 민주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드님 가족이 들어올 때 쓴 사용대차 각서 있으시죠? 그것도 챙겨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조금만 더 3주만 더 참으면 돼. 그러면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 하지만 전 아직 몰랐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느리가 던질 마지막 모욕의 한마디가 제 결심을 완전히 굳게 만들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매물 등록을 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추석 음식 준비 좀 해주세요. 친척들 오시잖아요. 수진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년 하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진이 거들어 주기라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나서지도 않았어요. 어머니가 원래 잘하시잖아요. 전 회사 일이 바빠서 너무 피곤해요. 집에만 계시면서 이런 것도 못하시면 어떡해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추석 3일 전부터 전 홀로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고 잡채를 볶았어요.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맛있게 하고 계신 거 맞죠? 작년처럼 또 짜면 안 되는데. 수진이 가끔 부엌에 와서 말만 보고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한 번도 손을 거들지 않았어요. 추석 전날 밤 전밤 1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전을 부치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참자. 지금은 증거를 모을 때야. 화분 뒤 책장, 거실장, 부엌 현관. 5곳에 숨겨둔 녹음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들의 계획을 완벽하게 잡아내야 했어요. 그러려면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의 삼촌 내외, 고모 내외까지 모두 6명이 왔어요. 어머, 형님 오랜만이에요. 네, 어서 오세요. 전 웃으며 친척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제기를 들어올리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거들지도 않던 수진이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친척들 앞에서는 완벽한 효부 연기였습니다. 제가 음식을 나르려고 하면 얼른 빼앗아가며 말했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건 제가 해야죠. 친척들이 감탄했습니다. 성우야,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났구나. 수진 씨, 참 효심이 깊네요. 수진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어머니가 늘 고생하시는데요. 전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짓말도 이렇게 능숙하게 할 수 있구나. 차례를 지내고 점심 식사까지 마쳤습니다. 친척들이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동안 전 계속 부엌을 오가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수진이 또 친척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릇 2개만 들고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오후 5시쯤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수진은 현관까지 나가서 친척들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어요. 휴, 진짜 피곤하네. 수진은 소파에 들어 누웠습니다. 부엌에는 여전히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전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전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미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다 녹음되고 있어. 조금만 더 참자. 거실장 위, 부엌 선반.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엄마, 나도 피곤한데. 성우가 중얼거렸지만 수진이 눈으로 제압했습니다. 당신은 좀 쉬어. 어머니가 하실 거야. 전밤 10시가 넘어서까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성우와 수진이 TV를 보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이는 이미 잠들었고 허리를 펴니 뼈마디가 삐걱거렸습니다. 손은 세제 때문에 갈라져 있었고
발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추석 때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전이며 나물이며 추석 음식들을 꺼내보니 시큼한 냄새가 확실히 났습니다. 이미 상한 음식이었죠. 전 음식을 버리려고 쓰레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때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음식이 상해서 버리려고. 버리게요? 수진은 제 손에서 음식을 빼앗듯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추석 지나서 음식이 좀 상했는데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냥 비벼 드세요. 순간 전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덜그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 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들은 거겠죠. 하지만 수진의 다음 말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요즘 물가도 어려운데 이 정도는 드실 수 있잖아요. 원래 할머니들은 이런 거 잘 드시던데. 그때 성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아들을 바라봤어요. 분명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막아주겠지. 성우야, 이게 무슨.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돌리고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부엌을 나갔어요. 그 순간이 더 참담했습니다. 아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보다 막을 수 있는데도 외면하는 게 더 화가 났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25년 동안 한우 고깃집을 운영하며 은평 뉴타운 아파트까지 마련한 제가 이 집에서 상한 음식을 먹으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모아야 한다지만 이건 사람으로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었어요. 한수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시어머니를 어디 개똥으로 알아도 유분수지 상한 음식을 먹으라고.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처음 보는 제 모습에 수지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니, 먹기 싫으면 말지.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아니, 성격도 이상해지셨네. 어머니, 진짜 치매기 있는 거 아니세요? 수지는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순간 전 후회했습니다. 화를 내버렸어요. 평소처럼 참았어야 했는데. 증거를 모으는 동안은 티를 내면 안 되는데.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식적인 선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참아야 한다지만 저도 사람이었으니까요. 에휴,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제가 버릴게요. 근데 어머니, 너무 까다로우신 거 아니에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전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65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원통하고 분한 분노가 치솟았어요. 저런 인간들과 한순간도 더 함께 있을 수 없어. 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나야.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만나서 얘기할게. 급해. 30분 후 전 영자를 만나 오늘 아침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영자는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그 미친년이 상한 음식을 먹으라고.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영자야.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당장 집 팔고 나갈 거야. 그래. 당연하지, 순이마. 빨리 준비하자.
민주한테 갈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내가 전화할게. 1시간 후 저희 두 사람은 정민주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모, 녹음 파일 가져오셨죠? 전작은 녹음기 5개를 건넸습니다. 민주는 녹음기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치매 계획 대화, 요양원 이야기, 진명의 편취, 언어 폭력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상한 음식 먹으라는 말까지. 상담을 마치고 나온 저는 영자와 함께 근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25년 동안 한우 고깃집을 했던 곳 근처였어요. 사장님, 집 좀 팔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사장은 주소를 듣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은평 뉴타운이요? 요즘 거기 잘 나가는데.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18억이요? 지금은 22억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급하게 파시려면 얼마에 내놓으면 3주 안에 나갈까요? 20억이면 3주 안에 계약 들어갈 거예요. 너무 싸니까 금방 나갑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아들한테 알리면 안 돼요. 부동산 사장은 잠깐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진행할게요. 매물 등록을 마치고 나온 저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영자야, 서산 부동산도 연락해봐야겠어. 집 보러 갈 때 같이 가줄래?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널 혼자 보내겠니? 고마워, 영자야. 내가 없었으면.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 35년 친구잖아. 그날 저녁, 전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3주만 더 참으면 돼. 식사 중에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3주 후에 가족 캠프 가요. 5박 6일인데 집 좀 지켜주세요. 전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잘 다녀와라. 하지만 수진과 성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이 캠프를 떠난 사이 제가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마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집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매물을 등록하고 이틀이 지났을 때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벌써 보러 오신 분이 계세요. 내일 오후에 집 보러 오신대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어요. 네, 좋아요. 내일 아들 며느리는 출근하니까 괜찮아요. 다음 날 오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아내의 배가 불러있는 걸 보니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았어요. 와, 여기 정말 좋네요. 여보, 여기로 하자. 은평 뉴타운인데 이 가격이면 정말 싸죠? 젊은 부부는 집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즉석에서 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모님, 저희 계약하고 싶은데 언제 가능한가요? 3주 후면 돼요. 그때 잔금 치르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3주요? 괜찮습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계약금은 일주일 후에 입금하기로 했고 잔금일은 정확히 캠프 돌아오는 날로 정했어요. 그런데 사모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 바로 들어오시지 말고 하루 뒤에 입주하시면 안 될까요? 하루 뒤요? 무슨 이유가? 제가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깨끗하게 비워드릴게요. 젊은 남편이 아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도 급한 건 아니니까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마련한 집을 이렇게 보내는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일주일 후 계약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전 그 돈으로 바로 서산집 계약금을 보냈어요. 정민주 변호사가 소개해준 부동산을 통해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이모, 서산집 정말 좋아요. 바다 바로 앞이에요.
고마워, 민주야. 그리고 이모, 이거 꼭 챙기세요. 민주는 작은 기계 2개를 건넸습니다. USB보다 조금 큰 손바닥만 한 기기였어요. 이게 뭐야? 녹음 재생기예요. 버튼만 누르면 녹음된 음성이 바로 나와요. 이모님이 직접 사용하시기 편하게 만든 거예요. 민주는 버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이 빨간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녹음 파일이 재생돼요. 하나는 이모님이 보관하시고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전 작은 기계를 손에 쥐어봤습니다. 가볍고 간단했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사용하기도 쉬웠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캠프 당일만 기다리면 됐어요. 그날이 오면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를 시작할 겁니다. 내가 당한 거의 5,000배, 5만 배로 갚아주겠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똑똑히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캠프를 이틀 앞둔 날, 전 영자와 함께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순이마, 정말 다 가져갈 거야? 아니, 소파 하나만 남기고 다 가져갈 거야. 소파는 왜 남겨? 그 위에 앉아서 기다릴 거야. 그 인간들이 돌아올 때까지. 영자는 제 눈빛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캠프 당일 아침 성우와 수지는 신나게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집 잘 지켜주세요. 그래, 잘 다녀와라. 전 현관까지 나가 배웅했습니다. 서준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빨리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전 손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하지만 할머니도 살아야 해.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차가 보이지 않자마자 전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지금 출발했어. 이사 시작하자. 1시간 후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이사 기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모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여기 제 짐은 서산으로 보내주시고요. 나머지는 이사짐 보관센터에 맡겨주세요. 저 소파 하나만 여기 남겨두고요. 보관센터요? 누구 집인데요? 아들 며느리 짐이에요. 주소는 여기 있어요. 이사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소중한 물건들은 서산행 트럭에, 성우와 수진의 물건들은 따로 정리했어요. 사모님, 이게 다예요? 네, 소파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요. 소파는 왜 남기세요? 그냥 필요해서요. 이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5년 동안 모은 추억들, 남편의 유품들, 제 옷가지들까지 정말 소중한 것들만 골라서 챙겼습니다. 수진의 비싼 화장품들과 명품 가방들을 보니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저와 상관없는 물건들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 마지막 짐까지 트럭에 실었습니다. 사모님, 서산까지 가시는 거죠? 네, 여기 주소 있어요. 거기 제 친구 영자가 있을 거예요. 바로 출발해 주세요. 트럭이 떠나고 집은 텅 비었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전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이 집.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이 집. 이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이 집.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추억은 아름답지 않았으니까요. 캠프 5일차 전 영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이마, 서산집에 짐 다 들어갔어. 정리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나는 내일까지 여기 있을 거야. 정말 거기서 기다릴 거야? 응.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캠프 마지막 날 아침 전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오늘 오후 3시에 잔금 입금됩니다. 알겠어요.
오후 3시 휴대폰에 입금 알림이 왔습니다. 20억. 전 그 돈을 보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여보, 우리가 마련한 집이 이렇게 가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나도 자유로워질 거예요. 저녁 6시 3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서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건 침묵이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성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거실에는 낡은 소파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소파에서 전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제 들어오니? 제 차분한 목소리에 세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서준아. 전 손주를 불렀습니다. 우리 손주 방에 잠깐 들어가 있을래? 할머니가 엄마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어. 할머니. 괜찮아. 방에 들어가 있으렴. 서준이는 제 담담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전 입을 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엄마 대체 무슨. 조용히 닥치고 그냥 들어. 전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기기의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녹음된 음성이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 거야? 조금만 참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참기는 뭘 참아? 벌써 3년째잖아.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수진과 성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자는 거잖아. 병원 쪽이랑 이야기됐다니까. 치매 진단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 그럼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는 거고 우리가 재산 관리를 하게 되는 거지. 성우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집 명의를 우리 걸로 바꾸는 거지. 그리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시면 돼. 그리고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니까 오래 못 사실 거잖아. 그동안 우리가 고생해서 모신 건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했지. 내가 오래 못 산다고 빨리 죽기만 기다렸지. 엄마. 25년 동안 손에 기름 묻혀가며 한우 고깃집에서 벌어서 너 대학 보냈어. 결혼시켰어. 이 집까지 마련해줬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뭘 했어? 상한 음식 먹으라고 했지. 나를 빈대라고 했지. 파출부라고 했지. 짐덩어리라고 했지. 65년을 살아오며 쌓인 모든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난 너희 엄마야. 시어머니야. 그런데 너희는 날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추석 때 혼자 밤 11시까지 설거지하게 만들었지. 명절 음식 혼자 다 만들게 하고 너희는 놀기만 했지. 친척들 앞에서만 효녀 연기하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성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무슨 미친 짓을 한 거지? 성우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의 후회는 진심이었습니다. 녹음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계획했는지 깨달은 거죠. 하지만 전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면 뭐해? 이미 늦었어.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계산적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가식적인 사과였습니다. 전 그걸 단번에 알아챘어요. 하지만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집까지 팔다니. 뭐? 저희가 살 집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면 되잖아요. 왜 집까지 팔아요? 수진이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억이면 저희 빚도 갚고 새 집도 살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권리? 전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집 명의가 누구 거였는지 알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가 3년 동안 여기 살았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도 연세 있으시면서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해요? 저희한테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수진은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모셨잖아요. 그 보상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상?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상한 음식 먹으라고 한 게 뭐신 거야? 나를 빈대라고 부른 게 뭐신 거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주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모님. 민주는 수진과 성우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한수진 씨, 조성우 씨. 두 분이 저지른 죄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누구예요? 저는 박수님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 정민주 변호사입니다. 민주는 서류를 꺼내며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첫째, 노인 학대. 시어머니에게 상한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고 언어폭력을 가했습니다. 둘째, 재산 편취 시도. 치매가 아닌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셋째, 사기 미수. 의사와 짜고 허위 진단을 받으려 했습니다. 넷째, 치매 진단 조작 시도. 이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민주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바로 감옥에 넣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변호사님. 하지만 이모님께서 그래도 자식이라고 손주 생각해서 고소는 안 하시겠답니다.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이모님이 말리지 않으셨으면 당장 고소했을 겁니다. 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그저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가식적인 사과였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감옥이 두려워 빌고 있는 거였어요. 성우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요. 전 테이블 위에 쪽지 한 장을 놓았습니다. 너희 짐은 이사짐 보관센터에 맡겨뒀어. 여기 주소야. 찾아가려면 보관료 내야 할 거야. 엄마. 나는 서상 간다. 다시 연락하지 마. 전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전 돌아서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난 너희를 감옥에 안 보낸다고 했지. 용서한다고는 안 했어. 그건 알아둬야 할 거야. 잠시만 민주야. 전 서준이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서준이가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의 눈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준아, 이리 와봐. 전 손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 아픈 이별은 없었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 서산이라는 곳이야. 전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여기 할머니 주소야. 보고 싶으면 편지해. 할머니가 항상 기다릴게. 할머니.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아, 넌 여기서 엄마 아빠랑 있어야 해. 근데 언제든 할머니한테 편지 보내. 알았지? 네, 할머니. 할머니는 서준이를 제일 사랑해. 그거 잊지 마. 전 손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어요. 민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이제 가시죠? 두 사람이 나가려는 순간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발. 하지만 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고 집에는 무릎 꿇은 아들과 멍하니 서 있는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떠나고 난 후 텅 빈 집에는 소파 하나와 무릎 꿇은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수진과 성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20억.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새 집도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당신 때문이야. 수진이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조심했어도 안 들켰을 거야. 내 탓이야? 당신이 상한 음식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상식적으로 시어머니한테 상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니? 그게 뭐가 문제야? 어차피 조금 상한 거였는데. 그럼 자기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하는 건 말이 되냐?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나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보관센터 주소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보관료가 얼마나 나왔는데요? 3톤 트럭 분량이라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이요? 수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겨우 100만 원 남아 있었어요. 보관료를 내면 20만 원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카드로 할게요. 짐을 찾아 친구 집 창고에 임시로 맡기고 수지는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당분간 월세방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월세방? 전세금도 없는데? 일단 단칸방이라도 구해야지. 갈 데가 없잖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회사에서 이상한 눈빛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조대리, 잠깐 회의실로 올래요? 인사팀장이 성우를 불렀습니다. 회의실에는 부장과 팀장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조대리, 이게 뭡니까? 부장이 USB 하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저게 뭔데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어제 익명으로 회사에 도착했어요. 부장은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정민주 변호사가 준비한 두 번째 USB였어요. 치매 진단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 집 명의를 우리 걸로 바꾸는 거지. 요양원에 모시면 돼. 성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조대리, 이게 사실입니까? 부장님, 노인 학대, 재산 편취 시도. 우리 회사 직원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가서. 조대리. 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표 내세요. 회사 이미지 생각해서 조용히 처리하는 겁니다. 부장님 제발. 지금 당장 나가세요. 보안 처리는 제가 할 테니. 성우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사람이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진짜 최악이네. 돈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되나? 자기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며?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성우는 집으로, 아니, 단칸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수진의 질문에 성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뭐?
USB가 회사에 도착했대. 엄마가 보낸 거야. 수진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나도. 수진은 급하게 자신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지금 어디예요? 당장 들어와야 해요. 무슨 일인데요? 보면 알아요. 빨리요. 수진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인사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이거 뭡니까? 똑같은 USB였습니다. 수진의 회사에도 도착한 거예요. 팀장님,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고요? 이게 우리 회사 직원이 할 짓입니까? 제가 설명은 필요 없어요. 사표 쓰세요. 지금 당장. 수진도 그날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단칸 월세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집도 없고 이제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단칸방. 화장실과 부엌이 하나로 된 겨우 4평짜리 방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20억짜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엄마가 복수한 거야.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감옥에는 안 보낸다고 했지만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거였어. 이제 어떻게?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어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인 눈물.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성우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자신. 상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던 아내를 말리지 못한 자신. 엄마. 성우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만 울릴 뿐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동네 슈퍼에 라면을 사러 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옆 동네 아줌마를 마주쳤어요. 아니, 성우 씨? 여기 웬일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근처로 이사 왔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는 성우의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챈 듯 했어요. 혹시 그 소문이 사실이에요? 무슨 소문?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그래서 어머니가 집 팔고 떠나셨다는. 동네에 이미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성우는 라면값을 내고 황급히 슈퍼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줌마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에구, 저런 자식이.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서준이가 할머니께 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잘못했대요. 할머니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달걀말이 생각났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가 떠나신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럼 저도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 주소로 편지 보낼게요. 답장 꼭 해주세요. 저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편지를 읽으며 성우는 울었습니다. 자신이 아들로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예전 이웃을 만났을 때였어요. 어머, 수진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잘 계세요? 요즘 안 뵙는 것 같던데. 그게 혹시 그 일 때문에? 이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상한 음식 먹으라고 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건 에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웃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제 동네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 받을 게 뻔했습니다. 그날 밤 단칸방에서 세 식구는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언제 와?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할머니 도시락 먹고 싶어. 아이의 순수한 말에 성우와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서준이가 잠든 후 성우는 작은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서산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구직 사이트를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내도 면접 기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전 회사에서 안 좋은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력서 100개를 넣었는데 연락이 하나도 안 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해?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게 단순히 20억짜리 집만이 아니라는 것을. 일자리, 평판, 이웃의 신뢰, 가족.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 대가를 평생 치러야 한다는 것을. 성우는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연결만 울렸습니다. 엄마, 받아줘. 제발. 하지만 서산에서 저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화면만 보고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뜰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받을 수는 없었어요.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은 아직 충분히 후회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아직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단칸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성우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구나. 엄마한테 한 짓이. 내가.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어머니는 이미 멀리 떠나버렸으니까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산,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제 하루는 평화로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줬습니다. 전 작은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시는 아침 커피였습니다. 25년 동안 한우 고깃집을 운영하며 쉴 새 없이 달렸던 시간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에 기름 묻혀가며 고기를 굽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지쳐갔던 그 세월들. 그리고 3년 동안 며느리의 냉대와 모욕을 참아내며 살았던 그 시간들. 이제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전 작은 텃밭을 일궜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를 심으며 새로운 재미를 느꼈어요. 흙을 만지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저 자신을 위해 키우는 채소들이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도 따뜻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아주머니들은 저를 서울에서 오셨다며 반갑게 맞아줬어요.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저 지금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습니다. 할머니, 오늘 고등어 좋은 거 들어왔어요. 고마워요. 하나만 주세요. 시장에서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작은 분량들을 사면서 전 제 삶이 얼마나 단순해졌는지 느꼈어요. 복잡했던 서울에서의 인간관계, 며느리 눈치 보며 살던 그 시간들과 비교하니 지금이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오후에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습을 보며 인생을 돌아봤어요. 파도처럼 밀려왔던 어려움들도 결국 지나갔고 이제는 고요한 시간이 찾아온 거였죠.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우편 배달부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편지 왔어요. 편지 봉투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편지였고 보내는 사람은 조서준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준이의 서툰 글씨가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잘못했대요. 할머니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달걀말이 생각났어요.
학교 급식 먹으면서 할머니 도시락이 그리웠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가 떠나신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할머니 주소로 편지 보낼게요. 답장 꼭 해주세요. 저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편지를 읽으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손주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서 따뜻했습니다. 전 곧바로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서준아, 편지 고마워. 할머니는 서산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서준아, 이건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할머니가 떠난 건 할머니 자신을 위해서였어. 방학 때 시간 되면 꼭 놀러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할머니도 서준이를 제일 사랑해.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준이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며칠 후 영자가 서산을 찾아왔습니다. 35년 친구는 제 새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순이마, 여기 정말 좋다. 바다도 보이고. 그치? 나도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 후회 안 해? 그래도 20억이었는데. 영자의 물음에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영자야, 돈보다 소중한 게 있더라. 내 존엄, 내 평화. 이게 얼마짜리인데? 두 사람은 바닷가에 나란히 앉아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그 인간들은 어떻게 됐대? 모르겠어. 연락도 안 하고. 전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만 서준이가 편지 보냈더라고. 서준이는 착한 애야. 그 아이만은 진짜였잖아. 응. 그래서 답장 보냈어. 언젠가 크면 이해할 거야. 바다를 바라보다가 전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자야. 응. 나. 가끔은 성우 생각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그 애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 영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이마. 이게 엄마 마음인가 봐. 복수는 시원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아련해. 서준이는 편지라도 주고받지만 성우는 아마 평생 못 볼 수도 있잖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래도 난 잘한 거 맞지? 영자야? 당연하지, 순이마. 넌 내 자신을 지킨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그게 엄마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식은 자식이니까. 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성우가 진짜 뉘우치고 진짜 반성하는 날이 오면 그때는 한번 만나볼까 생각도 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이 필요해. 너도 그 애도. 다음 날 전 남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산 근처 조용한 야산에 있는 남편의 묘. 전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당신 말대로 서산 왔어. 바다 보면서 살고 있어.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가라고 했잖아. 힘들면 고향으로 가라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 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우가.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대.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나 잘한 거 맞지? 복수는 시원했는데 가끔 밤에 성우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그래도 난 나를 지킨 거잖아. 맞지? 전 남편의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뒤에 남은 건 모성애의 아련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시장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사가세요? 오늘은 생선 좀 살게요. 저녁에 구이 해 먹으려고. 혼자 사시는데 너무 큰 거 드리면 안 되죠? 이 정도면 딱 좋을 거예요. 따뜻한 사람들, 소박한 일상.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면서 전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성우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러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건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전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65년을 살아오며 전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20살에 무일푼으로 서울로 올라와 25년 동안 한우 고깃집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웠고 남편을 먼저 보냈고 며느리에게 모욕당했고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을 하며 사는 거라는 것을. 서울에서는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존중받지 못했어요. 서산에서는 저 자신을 위해 살면서도 이웃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전 커피 한 잔을 더 내려 마셨습니다.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바다를 바라보며 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고 갈매기들이 석양 속을 날아갔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박수님이 65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전 가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다고. 성우와 수지는 모든 걸 잃었고 저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이름도 함께 잃어버렸죠.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거야. 그들이 먼저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 그래도 가끔은 서준이 얼굴이 떠올랐고 어린 성우가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성애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시원했지만 그 뒤에 남은 건 씁쓸함과 아련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수님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통쾌했죠. 하지만 그 뒤에 남는 건 복잡한 감정들입니다. 시원함도 있지만 아련함도 있고 후회는 아니지만 그리움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수님 할머니가 보여주셨죠.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희생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짜 가족의 의미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성우와 수진이 처음부터 수님 할머니를 존중했다면, 만약 진심으로 감사하며 함께 살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복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건 때로는 공허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수님 할머니는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로. 그리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그리고 수님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수님 할머니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가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씁쓸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존엄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효도라는 이름으로도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어도 의지할 곳이 없어도 여러분의 존엄만은 지켜야 합니다. 수님 할머니처럼 말이죠.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